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파우즈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대와 중세 문명어의 형성과 전파로 다루겠습니다. 고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 이제 중국 지역, 거기서 그리고 저기 인두스강, 저기 지금 파키스탄 그 지역하고 메소아메리카, 거기 지금 멕시코 그 네 지역에서 고대 문명이 이제 발생했고 발달했죠. 거기서 이제 다른 데에서 문명이 전파가 됐는데 언어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자의 발달이죠. 문자가 발달하고 그 언어에 맞게 그러면 기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어 학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생기면서 기록할 수도 있는데 무엇을 기록할까? 그러면은 고대 문명은 주로 법하고 종교적 그 사상, 그러니까 법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이제 신앙하고 관련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문자가 발달하면서 고대의 이 생각이, 고대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성서로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성서인 쿠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고대 아랍어로 기록이 되고 성경 같은 경우는 여러 언어에서 기록이 되면서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중국 문명 같은 경우는 한자가 계속 발달하면서 사서오경이라는 그 중요한 책들이 성서 같은 기능으로 이렇게 계속 전파됐기 때문에 이 각각 언어로 기록된 성서가 주변의 문화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의 언어하고 그 이후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어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전이라든가 많은 경우에는 이 문명어로 쓴 것이죠. 라틴어가 있고 한문도 있고 그리고 고대 아랍어도 있고 고대 그리스어도 있고 이런 언어가 있기 때문에 고대의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그 언어로 보면은 한 국가 또는 한 어떤 민족을 초월하는 언어들이죠. 그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은 한 언어로 사용한다는 개념이 그 이후에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이후에 형성된 개념이고 문명어이라는 개념이 어떤 여러 사람 다른 민족이나 커다란 문명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양에서 예를 들면은 중세에서 또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라틴어로 학문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문명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미 라틴어는 어떤 말하는 언어로 이렇게 이 기능이 손실했기 때문에 사실은 라틴어는 이 많은 유럽인에게 외국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문은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문명어이고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까지 조선시대 계속 이렇게 법이나 나라의 기록 문서 그다음 중요한 어떤 사상하고 관련된 책의 언어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문을 공부했고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는 사실은 한문은 한국에서 많이 사라졌고 20세기부터 한글 이렇게 사용하게 됐지만 한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분도 계시고 서로 이렇게 비슷한 어떤 그 경로가 있었습니다. 서양 많은 나라는 라틴어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라틴어는 그 문명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 여러 언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라틴어는 수강생 숫자로 보면은 라틴어는 4위이죠. 아직 미국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대학 입시에 라틴어 부분도 이렇게 남아 있고 제가 박사를 그 아일랜드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이라는 학교에서 박사 받았고 졸업식은 라틴어로 했습니다. 당시에 학생 사이에 그냥 이름 들으면 그냥 앞으로 나가라. 일반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라틴어로 학교 졸업식도 하고 학교 학위는 라틴어로 써 있고 그래서 유럽에 아직까지는 라틴어는 어떤 고전적인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부분이 역사의 그 문명어로서는 역사에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라틴어가 살아있다는 그 말씀 들었는데요. 그 이외에 두 문명어가 또 다른 곳에서 또 살아있고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산스크리트, 인도의 많은 사상을 산스크리트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문자는 인도 내에서 그 문자 발달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동남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힌디교의 정교적인 문서나 책이나 사상 부분이 산스크리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불교 이야기 또 산스크리트로 기록되고 그것도 나중에 한문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의 성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뿌리가 이제 산스크리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도의 어떤 전통적 사상을 담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용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이 문명어의 가치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예언자 모하메드하고 코란의 관계. 그것은 이제 예언자 모하메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은 이제 코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당시에 아랍어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대한 이렇게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코란을 독해할 때나 그것도 배우고 또 많은 이슬람 세계에서 또 그 언어를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슬람 성원에서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그 예배 방송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고대 아랍어로 돼 있고 이슬람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도 그렇고 산스크리트도 그렇고 고대 아랍어도 그렇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 곳곳에서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그 언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중세 이렇게 되면서 문명어 바탕으로 또 새로운 언어가 이렇게 생겨나는 현상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태국 문자 같은 경우는 케멜, 그 옆에 캄보디아의 왕국의 케멜 문자를 빌려서 새로운 어떤 태국어를 위한 문자가 13세기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 케멜 문자는 사실은 산스크리트 문자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고 조금씩 이렇게 문자가 변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문명어의 중요성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재미있는 현상이
불교 문화가 한국을 통해서 일본에 소개되면서 한문으로 된 그 불교 문화가 소개되면서 아스카 그 지역 중심으로 왕국 설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정교 이렇게로 통해서 권력을 확보하고 또 어떤 그 왕국으로서 발전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한문이 이제 조금씩 변형하면서 이게 이제 히라가나로 변한 것이고 또 가타카나로 변하는 것이고 일본 문자는 한문으로 쓴 불교의 성서를 이렇게 일본에 전파하면서 그 새로운 문자가 발달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고대하고 중세 중에 고대 문명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 고대 문명어는 이거는 상류층에 한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명어의 그 많은 서민이나 일반인에게 영향이 한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서양의 어떤 커다란 오래된 성당에 가면은 그 뭐 그림이 많은 것이라든가 또는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 그 이제 창문이 많다는 거 그것도 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상류층만 읽을 수 있었던 수도원이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아주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고 활용한 것이죠. 동양도 마찬가지로 많은 서민 이렇게 농사 지는 사람 끝까지 이렇게 한문을 배운 것은 아니라 양반 이렇게 윗계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류층에 이게 한정돼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이 문명어는 공통적으로 한 문화권에 사용했기 때문에 문명어를 통해서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의 조선통신사가 역사가 긴데 조선이 이제 일본에 통신을 보내는 그 몇 차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선 양반들이나 조선의 관료들이 일본인 상대하고 한문으로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했고 그래서 한문 실력이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쓰면서 소통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이 문명어를 어떻게 배웠을까?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추측해 나가면서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많은 경우는 일단 성서를 중심 아니면은 중요한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이 위대한 책의 내용을 필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방법이 주로 이렇게 이 쓰는 거하고 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조금씩 그 독해 중심으로 그리고 쓰는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이 예쁘게 또는 이게 성서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쁘게 써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전통도 문명어의 학습이나 문명어의 어떤 전파를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모르는 언어를 쓰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류층이 했던 것이고 수도원이나 이렇게 이런 어떤 닫혀 있는 공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학습을 한 것이죠. 문명어 같은 경우는 쓰는 부분이 중요한 학습의 도구였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을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고대하고 중세의 또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지금처럼 왕래가 많이 없었고 일반인들이 뭐 자기 마을만 평생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중세, 고대 지금처럼 도시화하고 교통이 좋은 그런 어떤 상황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좁은 범위에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사이에
다른 언어 하는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그 자체가 그 정의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탈리아어다, 이것은 뭐 스페인어다, 이것은 프랑스어 이런 개념도 없었다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언어가 특별히 정립되고 개념 있는 부분이 문명어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말은 이제 현대어이라고 생각이라고 하는데 현대어 교육은 나중에 등장했고 오랫동안 다른 언어로 배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문명어였다. 다음 강의에 그 레네상스 시대부터 그 시작했던 여러 변화하고 현대어의 등장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